네, 안녕하세요. 중등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오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기억나요? 아하, 우리 지금 1910년대 배웠죠? 1910년대 일제히 그 헌병 경찰 통치 그리고 저희 토지조화 사업 이런 과정 속에서 저항의 모습들 배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지방에서는 구구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 결과 결국 3.1운동이 빵 하고 터졌다. 그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쭉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무엇과 무엇의 만남이었느냐. 먼저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그죠? 대한국민의회 결합되었고, 그 다음이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결합되었고, 그 다음이 상하이. 이런 노래 왜 해,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그래가지고요, 바로 삼권 분립에 입각한 바로 최초의 민주공화 정치였다. 민주공화 정치였다. 공화국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금 우리 이 시스템이 공화국이에요. 국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통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우리 대통령 뽑죠? 이런 게 바로 공화국이죠.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여러 조직들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죠. 그죠? 이건 이제 국내 어떤 그 행정 조직만 연통제고요.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 그 비밀리에 정보 같은 건지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독립신문도 만들고요. 그리고 애국공채도 만들고, 그다음에 외교활동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구미위원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리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 그러나 일본이 이를 가만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와해시키죠. 연통제도 다 와해시키고 외교활동 못하게 막아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열린 게 바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였다. 하지만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었지만 결론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결렬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요 흐름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후반부의 모습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1920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항상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그 정책 틀 일단 공부하시고 뭐가 있는지 공부하시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공부하시라라고 설명드렸죠. 민족 분열 통치, 다양한 민족 운동 이건 192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 민족 분열 통치 1920년대를 한번 보죠. 192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 그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3.1운동의 결과 통치 형태가 바꿔놨다.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을 앞세운 아주 그 강력한 포갑적인 어떤 통치제가 이렇게 하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3.1운동 거적적인 민족운동이 빵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통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문화 통치. 무단 통치보다는 문화 통치.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문화 통치를 전개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되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단 통치가 어떻게 무식한 방법이었다면 문화 통치는 더 교묘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더 무서워. 친일 세력을 키워 민족을 이간질하는 민족 분열 정책. 분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1910년대는 조선 대 일본의 구도였어. 일본이 그래서 꾹꾹 누르는 구도였어. 근데 조선인들이 뻥 하고 터진 거야. 3.1운동으로. 일본이 뭘 생각했냐면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구도는 아닌 것 같아. 1910년대 구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조선인 내부를 분열을 시키자. 그래서 1910년대 일본 대 조선의 구도가 아니라 친일 조선인대 조선인의 구도로 만들자. 그리고 일본은 뒤에 빠져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있자라고 이제 보이는. 방관자는 알겠죠. 이제 그 친일 조선인들 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런 구도를 만들자. 더 교묘한 거예요. 조선인들 내부의 어떤 그 분열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지? 아유 무서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헌병경찰제, 너희들 무서웠어. 헌병이 그렇게 무서웠어. 아유,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면 들어줄 텐데 뭘 이렇게 3.1운동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얘기를 하지. 알았어, 바꿔줄게. 그럼 그냥 경찰에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보통 경찰체. 그냥 경찰체. 헌병, 가. 이제 너희들 이제 군대 가고 보통 경찰체. 됐지? 아이 좋잖아.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냥 독립만세를 불러. 얘기를 하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1920년 소위 문화통치라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경찰 병력은요 오히려 숫자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기만이죠 여러분들. 그 뭐냐면 헌병들의 유니폼만 경찰복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숫자를 더 늘리는 거야. 더 감시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여기 이제 1925년도에 제정합니다. 여러분 연도는 적지 마세요. 그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1920년대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쓴 것뿐이야. 치안유지법을 만드는 거야. 이 치안유지법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3.1운동 때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관련이 없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1920년대는요, 정말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든다고. 그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시스템을 1920년대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됐죠?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 소위 문화통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바꿔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더욱더 그 탄압과 감시를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기만이다.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는 그래서 기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선 총독은요. 조선 총독은 제가 얘기했지만 1910년대 여러분들 무단 통치라고 했습니다. 무단. 싸울 무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야. 군인들만 총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군인들이 총독하니까 무서웠어. 아이 얘기를 하지. 그러면 군인 말고 뭐 민간인도 원하는 거야? 민간인들 민간인 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태극기까지 흔들어. 얘기를 해. 라고 해가지고 조선 총독에 문관도 임명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놓습니다. 민간인이 총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만입니다. 왠지 아세요? 법조항은 바꿔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문관 총독이 왔느냐?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어요. 이런 나쁜 놈이 욕이 나옵니다 진짜. 얼마나 기만이에요 여러분들. 법만 살짝 바꿔놓고 안심을 시키는 거야. 너희들 군인이 무서웠어. 왜 얘기를 하지? 바꿔놓게. 바꿔놓지만 한 번도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 가능은 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는 사실. 철저한 기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적 허용.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결과 이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신문들이죠. 조선, 동아일보. 한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 다 폐간시켰잖아. 근데 이제 1920년대 오면요, 그걸 허용을 해주는 거야. 너희들 신문 내고 싶었어? 오,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알았어. 해. 뭐 어떤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 이렇게 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기만이야. 왜? 언론에 대한 엄격한 검열. 마음에 안 들어. 조선일보 딱 갖고 와봐. 오늘자 신문, 내일자 신문 봐봐.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총독 비파하잖아. 쓱 지워내는 거야. 신문 보면 여러분들 백지가 많아. 백지 공간이 많은 거야. 왜?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언론 자유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일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기만적인 어떤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교육기회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이 조선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교육이 일본인들은 6년 동안 받아요. 우리 지금 초등교육 6년이잖아. 1학년 또 6학년. 일본인들은 6년 받았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4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은 식민지 백성이고 그 식민지 백성들이라면 말하고 쓰고 더하고 빼고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통 커지면 이게 골치 아파.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4년이면 돼 라고 해서 교육기간을 줄였거든요. 1910년대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반전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배우기 싫어. 막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일제강점기는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배우지 못하게 하면 배우고 싶고 배우는 기회가 열려지면 배우는 게 귀찮고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움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시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요 어떻게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든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20년대 되면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똑같이 배우게 해줄게 6년 배우게 해줄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래서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 6년 똑같아져요. 일본인하고. 그러니까 20년대 와서는요. 한국인의 취학률 저조, 고등 전문 분야 교육계는 계속 막는 거예요. 막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게 바로 민족 분열 통치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되시죠?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무관 총독을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육도 지금 또 동등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도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 뭔가 좀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단 말이에요. 보이고는 있다. 이게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의 모습이야. 경제 보자. 자, 1910년대는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 뺏었어요. 그죠? 그럼 다음 단계 뭘까? 20년대 와서는. 땅을 빼앗았으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들을 또 가져가야 되겠죠. 단계가 다 있는 거야. 단계가. 자, 그래서 1920년대는 보면요. 산미 증식 계획. 1910년대가 토지 조사 사업이라면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을 증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쌀 생산을. 자,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일본의 산업발전. 1920년대는요. 일본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시기예요. 일본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야. 그러면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얘기 뭐냐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노동자들은 어디 출신들이니까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공장에 들어와서 노동자가 된 거지. 그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식량 부족을 어디서 해결한다? 조선에서 해결하는 거야. 바로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자, 뭐 종자계량, 그다음이 수리시설, 이거 저수지 이런 시설 확충해가지고 산미증식계획을 단행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실제 쌀 생산량은 증가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시험 볼 때 일본이 한 건 다 부정적인 거니까
증가했다? 이건 틀린 거야. 아니에요. 증가한 건 맞아요. 실제 쌀 생산량은 증가한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증산량보다 이 수탈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열가마가 나오는 곳이야. 이 토지가 열가마 나오는 건데 증산 목표는 14가마 목표한 거야. 근데 실제로 증산에 성공한 12가마밖에 안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4가마를 가져가야 돼. 4가마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2가마밖에 증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목표로 했던 이 4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4가마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4가마를 가져가면 이건 몇 가마가 되는 거야? 8가마가 되는 거야. 원래 10가마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떨어지는 건 8가마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증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는 건 8가마. 오히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산미 증식엔 성공했지만 농민들의 삶은 10가마에서 8가마가 된 거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된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산미 증식계획의 실체예요, 실체. 결국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식량난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좀 2가마는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현 상태 유지할 거 아니에요? 2가마.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2가마? 이 2가마는 만주에서 값싼 곡식을 들여와서 이걸 해결합니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줘. 그래서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쌀 증산 성공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만주산 잡곡이야. 얼마나 황당해. 그죠? 이게 바로 1920년대 농민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농민들이요, 증산 비용, 뭐 종자 개량이라든지 이런 거 한댔잖아. 수리 시설. 이런 비용을 다 농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생활난에 부딪혔고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 등지로 국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수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산미증식계획 말고요. 이것도 있어요. 1920년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린 지금 1920년대 보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바로 회사령. 우리 회사령 배웠어. 1910년대. 그죠? 회사령은 허가제야. 허가를 안 내줘.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라고 배웠죠. 1910년대. 1910년대 오면 이거 회사령 폐지한다? 뭐야 선생님? 그러면 민족 자본 성장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허가제에서 지금 신고제로 변경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910년대 회사령을 폐지한 이유는 뭐냐면, 회사령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1920년대 일본 자본이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일본 내에서 그 일본 자본이 더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돈이 좀 쌓여야 되는데 그 돈이 유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일본 자본이 조선에 투자하는 걸 일단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910년대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만 공장 짓고 일본 내에서만 노동자 고용하고 일본 내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자본들도 조선 자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 거예요. 민족 자본뿐만 아니라 일본 자본도.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일본 자본주의가 마구마구 팽창한 게 1920년대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축적된 일본 자본을 조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제, 이렇게 불편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낸 겁니다. 1920년대. 즉 일본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한국 자본들도 회사를 세우는데 쉬워졌죠.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국 자본들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일본 자본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게임이 되겠냐고. 안 돼요. 이러면서 또 민족 기업에게 타격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 게다가 여러분들 관세도 폐지한다? 관세도 폐지해요. 일본 자본이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세마저 폐지합니다. 관세. 관세가 뭐야? 일본 자본이 들어왔을 때 한국 자본들이 좀 경쟁할 수 있도록 일본 자본이 가격을 비싸게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조건에 어떻게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걸 우리는 못 하잖아. 그럼 우리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1920년대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20년대 지금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1920년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 1920년대 정치, 일제 식민 지배정책, 정치는 소위 문화 통치라는 거. 아주 교묘했어. 소위 문화 통치에서 여러분들 문관 총독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뭐 보통 경찰 이거 해줄게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저 교육기관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해줄게요.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줄게요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기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산미증식교획, 산미증식교획과 그다음에 회사령의 폐지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산미증식교획을 통해 가지고 농촌 사회는 오히려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회사령을 통해 가지고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자본과 싸워야 되면서 결국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1920년대 정책에서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920년대 펼쳐오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된 별채우기까지 마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또 다른 우린 프레임이 있죠. 바로 일제 1920년대 식민 통치, 그 소위 문화 통치에 우린 그럼 또 어떻게 저항했는지. 다음은 이제 저항의 역사를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항의 역사를 다음 주에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